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2일에 있었던 YTN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뉴스타워와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 뉴스타워 이번에 시청하면서 한국 정치권의 난맥을 또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혼란에 빠져 있는 만큼 YTN 뉴스도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뉴스 속보가 빨간색 바에 굵은 글씨로 나와서 다른 뉴스가 방송되더라도 집중해서 해당 뉴스를 시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 간담회 결과 브리핑으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자막과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강봉균 전 장관의 선대위원장 제안이나 김무성 대표 사과회야와 같은 자막은 방송 당시 원대표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중계로 연결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아서였겠지만 생중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서 적절하게 자막을 내보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부 시작부터 2부 YTN 해설위원과 정치학 전공 교수의 자담 이르기까지 인물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무성, 원유철, 유승민 등이 거론되면서 마치 검투사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장면을 중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과해라, 사과할 일 아니다, 김무성의 완패다, 수적으로 열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젠 전면전이다 등의 표현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계파 갈등과 반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야당의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현역 의원 모두 승리했다, 승부가 나지 않았다 등의 표현 역시 모든 것을 전투처럼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 프레임으로 일관되어 시청하기 불편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부분들입니다. 야당 3차 경선 결과 발표 뉴스에서 좌상단의 주어 없이 3차 경선 결과 발표로만 자막이 나갔습니다. 더 민주, 쉼표와 같은 식으로 주어를 표시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뉴스타워 1부, 2부 그 남성 앵커의 활기찬 1부 진행과 여성 앵커의 부드러운 2부 진행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 뉴스였는데, 다만 지나친 속보 자막과 정치 뉴스가 많았다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3분씩이나 할애하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당 내부의 이전 투구 모습을 생중계하고 또 기자가 그 내용을 3분에 걸쳐 다시 정리했는데, 짜증나는 이야기를 시청자가 과연 2번씩이나 들어야 했는가? 시청자들이 화면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처리하면서 간단하게 기자가 정리하는 정도로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뉴스에서 계속 받아주니까 정치인들도 앞다투어 기자회견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민주당의 3차 경선 발표 내용은 자료 화면을 이용하고 기자가 1분 30초 동안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이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를 떠나서 보도 형태나 시간 배정이 좀 공정하지 않지 않았나 여겨졌습니다. 지나친 속보 자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그 뉴스 속보 자막이 대북 제재에 대한 뉴스, 날씨 보도까지 총 10분 이상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 김한길 국민의당 그 의원의 불출마 선언 자막이 한 8분 이상, 다시 또 김무성 대표 속보 자막, 진영 의원의 탈당 자막까지 계속적으로 자막이 번쩍거리니까 전체가 화면 하단에 빨갛게 물들여진 그 화면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여당 내부의 싸움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에 대해, 특히 여당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아파트 주차장 조명 교체로 인해 그 전기료가 절감했다는 뉴스에 있어서 입주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속보 자막으로 인해서 인터뷰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막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도 뉴스 속보 자막은 계속되었는데, 패널들이 토론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막을 내보냈어야 하는가, 정말 과했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뉴스타워 1부와 2부에서 중점을 두고 본 부분은 조사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뉴스타워 1부를 진행한 앵커가 조사 중에 에서의 사용을 여러 번 반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서울 용산을 공천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진영 의원이, 또 새누리당 지역구가 용산을이죠. 용산을에서 공천에서 이번에 배제된, 또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용산을 공천에서 배제됐는데요 등 조사에서가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눈에 좀 거슬렸습니다. 이번 뉴스타워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뉴스 속보가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의 사용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김무성 대표의 의견이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고, 또 진영 의원, 김한길 의원과 관련된 보도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뉴스는 사실 전달을 하는 특성상 인용을 많이 하게 되고, 주로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조사는 라고입니다. 이에 비해서 간접 인용은 말하는 이가 남의 말을 간접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종결음이 다, 라, 자, 냐 다음에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뉴스타워 일부에서는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으로 보이는 인용절에 연속적으로 직접 인용의 라고를 사용한 부분이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뉴스타워 일부 이 시간대가 각종 브리핑 등 속보가 집중되는 시간이지만은 과연 자막의 홍수가 뉴스 전달에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이 적절치 못했고 대표 개인 발언으로 혼란 초래했고, 그래서 김무성이 사과해야 되고, 이어 강봉균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제안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무려 15분 동안 너댓 개 자막을 뉴스 속보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그 뉴스 속보 자막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는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러시아의 국영기업 북한 협력 중단 같은 주요 뉴스의 그 내용 자막이 가려지거나 인터뷰한 사람 이름조차 보이지 않았고 아예 자막조차 넣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대표를 원내대표가 비난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뉴스 속보 자막으로 다른 기사는 죽여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넣고 싶다면 다음 뉴스 전달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타워 2부의 카드로 보는 뉴스에서 코피노의 눈물은 상당히 쇼킹한 기사라고 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가지고 이른바 나이 따이한들이 한국 아빠를 찾아 나서가지고 당시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나이 따이한들은 공산 월맹 정권이 들어선 후에 적군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받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당시 그들의 수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코피노 역시 3만 명 가까이 된다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 나이 따이한에 이어서 분명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은 심층 취재로 돌려가지고 잘못된 성문화의 결과로 생긴 코피노의 실상을 알아보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전국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는 암만 해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5번기 바둑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그 빅 이벤트, 방송사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모든 그 방송사들이 정규 프로그램을 죽이고 몇 시간씩 생방송 중계를 했습니다. 물론 YTN도 생방송 중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방송사 중계에 비해서 편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은 높이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여성 캐스터의 그 자연스러운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아주 그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는
그런 분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좀 더 입체적인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시청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현장 분위기를 취재기자를 수시로 연결해 듣는다든지 정상급 프로기사의 코멘트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 5국에서는 타 방송사에서는 뭐 알파고가 유리하다라고 계속 나가는데 YTN만 암만 해도 이세돌이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한 30분 가까이 끌고 갔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수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기왕 중계를 기획했다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유승민 공천 사태 장기화 보도입니다. 자막에 유승민 화약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공천 학살, 화약고, 친박, 비박, 정면 충돌 등 불필요하게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갈등이 너무 많고 파벌이 심각한데 현실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명목으로 파벌 싸움과 갈등을 오히려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보도가 3분 이상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발언 끝을 자른 부분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안윤학 기자가 또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시 정리할 때도 한참 동안 원유철 원내대표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화면 구성에 성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계속해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과 제안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와서 이번 뉴스에서 한 인물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차 경선 결과 발표 보도인데 한 여성이 누구인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걸어 들어가는 장면부터 발언하는 내내 그리고 걸어 나오는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주어서 절대 시간은 새누리당에 대한 보도보다 훨씬 짧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루했습니다. 화면을 좀 더 적절하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미술품 절도 뉴스와 관련해서 용감 무상 명작 훔친 이탈리아 도둑 체포라고 뉴스 자막에 표현하였는데 용감 무상이라는 명작이 있다는 것인지 이탈리아가 용감 무상하지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도둑에 대하여 반어법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둑들이 용감 무상한 것으로 의미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이런 경우 간큰이라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명작 훔친 간큰 이탈리아 명품 도둑 체포라고 하면 제목만 봐도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NHK에서 입수 보도한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된 일본 언론인 동영상을 인용 보도했는데 무장단체 억류 프리랜서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가 아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인터뷰 동영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멘트도 끝냄으로써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를 듣다가만 느낌을 줄 정도였으며 다소 생뚱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야스다 준페이가 언제 억류되었고 또 어떤 인물인지 간단한 언급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뉴스 화면 구성과 관련 의견 제안입니다. 자막으로 뉴스 속보를 내보내면서 자막 가로막대 우측 상단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영어 알파벳 표기를 하고 있는데 좌측에 뉴스 속보라고 표시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영어 표기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뉴스 속보와 관련해서
하단의 이 붉은색 주자막은 상당히 이게 시각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오전 10시에서 12시 시간이 직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고 자막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막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돋보여야 되는 이런 시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붉은색 뉴스 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뉴스의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한두 번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뉴스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보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크게 이게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같은 내용이 계속 뭐 8분, 7분 동안 자막을 밑에 차지하면서 다른 뉴스를 볼 때 거의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희석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뉴스의 집중도를 상당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뭐 보도를 하면은, 예를 들면 김한길 의원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이 중간에 한 2분 30초 가량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뉴스 속보 자막 나오다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계속 같은 내용이 뉴스 속보로 자막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필요하다면 밑에 하단에 적은 자막 정도로 그 이유는 처리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텐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인사이드 과학관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현재 성인이 된 시청자 여러분이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방학이나 주말에 어디를 주로 가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은 앞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돌아보면 방학 숙제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자녀의 기본적인 과학적 사고를 위해 집 근처의 과학관을 자주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나 학교에서는 쉽게 만지기 어려운 과학기구나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알게 해주었던 장치 등 과학관은 어린 시절 과학의 재미와 함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관의 장점을 토대로 YTN에서는 인사이드 과학관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거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공포의 대상인가요? 하지만 알고 보면 거미는 반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죠.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미에 대한 진실, 거미의 모든 것이 소장되어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인사이드 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30여 개의 과학관을 소재로 하여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성격의 과학관뿐만 아니라 각 과학관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소재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절지동물이지만 여러 오해를 사는 거미를 주제로 우리가 몰랐던 거미 이야기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거미의 거미줄이 특별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먹이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거미줄을 다시 먹어 생존한다는 내용이나 거미줄을 생산하는 원리와 기관의 모방을 통해 현재의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미가 가지고 있는 이로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접시그물, 선반그물, 방사형 그물 등 거미줄에도 다양한 명칭이 있으며 거미의 종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거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미가 사냥한 곤충이나 동물 등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체액을 녹여 흡입한다는 내용,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거미는 700종이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거미는 없다는 내용은 독이 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등과 같은 거미에 대한 편견을 해결해주는 좋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거미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지 않은 큰 거미인 타란툴라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거미와는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주 동안 굶긴 타란툴라에게 살아있는 쥐를 먹이로 주는 장면에서 쥐가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다소 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인사이드 과학관은 전연령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신청하는 것은 성인뿐만 아니라 다소 어린 연령층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적인 내용의 객관적인 전달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좀 더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욕조에서 숨진 4살배기 딸은 친어머니로부터 물고문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은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나 친지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은 아이들의 사건, 사고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 성장하지도 못한 자녀를, 그것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나 친지가 폭행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보도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떤 보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동학대 사건 뉴스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묘사나 단어 선택 등에서 신중해야겠는데요. 피해를 본 아동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의 묘사에서 성인인 피해자의 경우보다는 다소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YTN에서 방송되는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정작 보호해 주어야 할 피해자나 주변 인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문제입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누구 사건과 같이 피해자 아동의 이름을 붙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부각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게 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해당 이슈와 보도가 불러일으킬 사회적 영향이나 파장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